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저질렀던 본인의 가장 큰 실수를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제 인생에서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를 수습했고요. 그건 바로 남편놈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제 일생일대의 실수가 바로 그 인간과의 결혼이었거든요.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남편놈과 그런 남편과 똑같은 시어머니까지 저는 그 집 인간들에게서 탈출하고 나서야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원래 저와 같은 직장을 다녔었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부서의 동료 직원 사이였죠. 그 사람은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보다 나이가 딱 1살이 많은 옆부서 직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간혹 회사 복도나 로비의 엘리베이터에서 오가다 만나면 밝게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해외에서 하는 전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고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는데 거기에 저와 그 사람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입사를 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은 전염병 시국과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해외 출장은 도통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나가는 해외 출장이었어요. 저야 가서 전시회 앞뒤로 세팅만 하면 쉽게 끝나는 일이라 그저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었고요. 반면에 당시의 남편의 얼굴은 꼭 멀미라도 하는 사람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같기도 했고요. 혹시라도 어디 불편하신 건가 싶어서 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었습니다. 조 과장님, 아까부터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에요? 사실 발표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긴장이 돼서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에? 과장님 영어 잘하시지 않아요? 저번에 회의실에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때요? 그때는 그냥 대본 달달 외워서 발표한 거예요. 영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암기력이 좋았던 거죠. 이번에는 발표도 발표지만 질문도 받아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그러셨구나.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워낙에 임기응변이 좋으셔서 잘하실 거예요. 얼마 후 살면서 겪어본 가장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충분히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격려해드렸고요. 생각처럼 질문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막상 전시회장에서 발표를 하고 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손을 들고 질문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의 연예인 입장 발표 후에 질문을 해대는 기자들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질문은 다행히도 회사에서 주력으로 내놓은 전시품의 기능과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하면 사람이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 나오던 말도 쑥 들어가 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조 과장님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심지어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뒤에 있던 차장님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져 가고 있었죠. 조 과장님, 이건 제가 대답할게요. 네? 네네. 결국 급한 대로 제가 연단에 올라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대신 대답을 해드렸어요. 다행히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질문이었고 영어는 제가 약간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한바탕 질문 세례가 휩쓸고 지나간 뒤 얼굴이 온통 땀으로 젖은 조 과장님이 거의 혼이 나간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김 대리님 덕분에 죽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기는요. 그냥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좋아해서 어학연수 잠깐 다녀온 게 전부예요.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잘 넘어갔으니 다행이죠. 어설프기는요. 너무 잘하시던데. 저 한국에 돌아가서 김 대리님한테 영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하니까 일단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저희 둘은 그렇게 따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했지만 발표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큰일을 모두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저희는 내내 스케줄을 마치면 따로 숙소 밖으로 나와 관광을 하고 맛있는 현지식을 사 먹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그 분위기에 젖었고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 스케줄을 모두 마치고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귀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뒤는 여느 커플들과 별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연애를 이어갔고요. 딱 한 가지, 회사에는 저희의 연애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숨겼습니다. 2년 뒤 동료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 발표를 하던 그 순간까지요. 저는 언젠가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온전히 저희 둘만의 결정이기를 바랬거든요. 우리가 사내 커플이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누구 하나가 나가기 직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는 게 껄끄러워지니까, 같은 부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등등 그런 문제들이 저희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심이 섰을 때는 제가 연애를 하는 동안 지켜봐왔던 이 남자가 저와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결혼이었고요. 지은아,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장모님 댁 근처에 잡는 게 좋겠지? 우리 엄마 집 근처에? 왜? 그래야 지은이 네가 편할 거 아니야.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서 자취방도 일부러 본가 근처로 구했던 거라며? 아, 그건 맞지. 밖에서 먹는 음식 지겨울 때 엄마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오빠도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먹어봐서 알잖아. 맛있지 않았어? 장모님 음식 솜씨 진짜 좋으시지. 그리고 너도 너지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장모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거 아니야. 근처에 너라도 있으면 좋으시겠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유였습니다. 몇 년 전 전염병 시국에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동안 사실 혼자 지내시는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바로 앞에서 자취하고 있던 제가 그 이후로 엄마 집 바로 근처로 이사를 가서 자취를 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야 그나마 더 자주 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신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바로바로 가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외동딸인데다가 저희 엄마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셔서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처가 근처에 사는 거 남자들은 불편하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에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편하고 좋다던데? 그래? 되게 의외네. 특히 아기 낳고 나면 남편은 거의 쓸모가 없대. 와이프 입장에서 말이야. 아기를 안 봐주시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계셔야 여러모로 와이프도 편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편하고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하지. 안 그래?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컸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이 사람은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저희 엄마와 함께 만나는 걸 불편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좋아하는 편이었죠. 주말이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저희 엄마랑 같이 꽃구경을 가자고 하기도 했고, 맛있는 걸 먹을 때면 다음에는 셋이서 같이 오자는 이야기도 자주 하고는 했습니다. 저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꼭 엄마께 드리라고 기념품을 본인이 사는 편이었고요. 엄마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제 가족이었죠. 저는 저와 결혼할 사람이 저와 잘 맞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만큼 제 소중한 가족과도 잘 지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저희 엄마에게 특별히 대단하게 잘해주는 걸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가끔씩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고 문득 생각나는 날에는 안부 전화를 드리고 드문드문 만나더라도 그 자리를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정도였죠. 다만 남편은 그런 저의 바람 이상으로 너무 잘해줬던 거고요. 물론 그 사람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만큼 저도 당연히 남편의 가족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건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시기마다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30대의 제 인생에서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거나 저의 이상적인 인생 계획에 따르면 30대의 목표는 딱 두 가지, 회사 내에서의 승진과 결혼이었죠. 회사 일이야 제가 하기 나름의 달린 일이었으니 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달랐어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찾고 나서도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도 봐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면 같이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찰떡같이 잘 맞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마침내 결혼에까지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와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슬슬 피하는 걸로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 해놓으셨다는데 우리 언제쯤 갈까? 갈비탕? 갑자기? 저번에 같이 TV 볼 때 거기 나온 거 보고 당신이 먹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해놨지. 그거 그냥 사 먹고 싶다고 한 말이었는데. 장모님 힘드시게 뭐하러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 아니, 나도 뭐 다른 거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었지. 그렇게 싫어? 싫은 건 아니고 사실 나 오늘 좀 피곤해서 거기까지 갈 힘이 없네. 남편은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한 음식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숨겨둔 자식이 아니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요. 저희 엄마도 당연히 사위가 본인이 한 음식을 그렇게 맛있다고 잘 먹는데 싫어할 리가 없었죠. 오히려 더 챙겨주지를 못해서 안달이실 정도로요. 원래 엄마들이 다들 좀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이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시잖아요. 뭐라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아주 한솥을 끓여놓고는 하셨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처음에야 피곤해서 그렇다는 그 핑계를 믿었죠. 그래서 저 혼자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해두신 음식을 가져왔어요. 집에서라도 다시 데워서 남편을 먹이려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이후로도 몇 차례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슬쩍 떠봤더니 요즘은 남편이 도통 먼저 안부 전화를 걸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생각해보니 셋이서 함께 어디를 놀러 간 것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기념으로 같이 갔었던 영화관이 저희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그 이후로는 엄마나 제가 약속을 잡더라도 남편이 계속 바쁘거나 피곤하다고 했거든요. 당신 혹시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도통 어디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혹시 나 모르는 일이라도 있었나 해서.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장모님을 항상 만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야, 아무 일 없으면 됐어.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둘 사이에 무슨 오해라도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여쭤봐도 아무 일 없다고 하시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요즘 딸인 저보다도 사위를 더 예뻐하신다 싶을 정도였는데 무슨 서운할 일을 만들겠어요? 오히려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는 사위가 뭐가 그리 걱정되는지. 조서방이 회사 일로 많이 바쁜가 보다. 네가 좀 잘 챙겨라라고 하시면서 당부하실 정도였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일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달라지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유난히 감기가 오래간다 싶으셨는데 나으시고 난 이후로도 계속 기운도 없고 영 맥을 못 추시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지어드리고 했지만 별반 차도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반복해서 하셨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억지로 엄마를 모시고 갔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파킨슨 병입니다. 네? 파킨슨 병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엄마는 손떨림이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으신데요. 네, 손떨림이 대표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경직형 파킨슨병이라고 해서 이때는 근육이 경직되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손떨림 대신에 걸음걸이나 자세, 균형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희 엄마가 파킨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운이 없다고 하시면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경우가 작기는 했었어도 그게 파킨슨이나 이런 병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냥 엄마 말대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활력이 있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당장 저희만 해도 10대, 20대 때 체력이랑 30대 체력이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으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좀 더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잘못이 아니야, 지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내가 엄마 옆에 있었으면 더 빨리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니. 손떨림 증상이 없어서 더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네가 옆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 엄마는 그런 저의 심정을 알아차리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작 위로받고 싶었던 건 엄마였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긴 든 모양이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제 눈에는 아직 흰머리도 별로 없는 젊은 시절의 엄마 모습 그대로였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엄마의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진행이 더 빠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형태의 파킨슨병보다 경직형 파킨슨병이 더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과 진료를 열심히 받더라도 일단 발병한 파킨슨병은 후퇴가 없다고 말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악화될 거고 치료는 그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춰주는 것뿐이라고요.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엄마의 병은 확연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병명과 증상을 알고 유심히 지켜봐서인지 병원을 다녀온 뒤로 엄마의 자세에 확실히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확연히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침대는 치우고 이불에서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맨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아파서. 그래도 주무시다가 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집에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시다가 바닥에 머리라도 부딪히면 진짜 큰일 난다고요. 처음 2번 정도 낙상사고가 생겼을 때는 남편과 함께 가서 엄마 침대를 치워드리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침대를 치운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넘어지신 적도 있었고, 외출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도 넘어지셨어요. 엄마는 점점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오래 걸렸고, 기력은 갈수록 없어지는 데다 나중에는 그 좋아하던 산책조차도 나가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엄마의 몸에는 새로운 생채기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넘어지시는 바람에 제가 정형외과에 모시고 간 것도 벌써 최근 몇 달 새 몇 번이었어요.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알아서 조심하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어요?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크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다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깁스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달려온 저를 보고는 무슨 죄인처럼 앉아 계셨고요. 그게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한 끝에 퇴근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를 좀 모시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장모님을 모시자고? 우리 집에? 엄마 오늘 또 병원 가셨어. 이번에는 다리 깁스까지 하셨고 저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너무 걱정돼. 낮에는 그렇다 쳐도 밤에라도 내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새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19 불러줄 사람도 없잖아, 지금은. 제 말에 남편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지금 태도로는 딱히 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꺼내본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처갓에 근처에 살면 와이프가 좋아하지 않겠냐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요. 장모님이 그러시겠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신다고? 아직 말은 안 해봤지. 그래도 엄마야 우리랑 같이 살면 좋아하시겠지.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건 좀 아니야. 생각을 좀 해봐. 아무리 그래도 딸만 있는 집도 아니고 사위도 같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편하시겠어? 차라리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 요양원? 솔직히 말해서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끝에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엄마는 거동도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알아서 요양원으로 가시겠다고요. 그때야 엄마가 한참 젊으실 때였고 거동도 멀쩡하게 잘하실 때였으니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대답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먼저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자 그렇게 서운하고 충격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요양원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 요즘은 시설도 좋고 밥도 잘 나오더라. 내 친구들도 본인 부모님도 다 요양원으로 모셨어. 나이 들면 어차피 요양원 아니면 병원 가는 거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 마음이야 다들 한 집에서 모시고 싶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일이잖아. 안 그래? 집에서 모신다고 해도 우리도 일해야 하니까 어차피 장모님도 이 집에서 혼자 계셔야 하고. 그거야 내가 재택근무 비중을 좀 비중을 늘려도 그것도 정도가 있지. 뭐 얼마나 집에 붙어 있을 건데. 그리고 앞으로 점점 증상도 더 악화될 거라며. 당신이 삼시세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장모님 케어를 다 할 수가 있어? 요양원에 가면 거기서 직원들이 식사부터 시작해서 제때 약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돌봐준다잖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남편은 찾아보고 시설과 프로그램이 괜찮은 곳으로 모시자면서 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는 게 불편했을 거라는 걸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까이 사는 것과 모시고 사는 것은 또 천지차이인 법이니까요. 하지만 엄마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엄마에게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적어도 엄마가 이렇게 본인 의지로 조금이나마 거동을 하고 저를 알아보시고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제가 모시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아예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최후의 선택지로 요양원을 선택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싫다고 반대하는 걸요. 결국 저희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엄마가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요양원도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던 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된다고 달래주더라고요. 하지만 웬걸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남편이 요양원에 찾아간 것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억지로 끌고 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같이 가자는 말에 컨디션이 안 좋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며 또 뻔한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조서방은 같이 온다더니 왜 안 왔어?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요. 여기 왔다가 괜히 옮기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고, 그래? 요즘 감기가 얼마나 독한데 조심하라고 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찾아간 저에게 사위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독감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속에서 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사위 생일에는 시어머니도 안 끓여주는 미역국을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제일 좋은 고기에 미역을 따로 사와서 정성껏 끓여오시던 엄마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구이에 잡채에 먹고 싶다는 온갖 반찬들은 덤이었고요. 평소에도 좋은 게 생기면 사위에게 가져다 주라며 따로 챙겨두시고 누가 말이라도 꺼낼 때면 사위 자랑하기에 바쁘신 엄마셨어요. 그랬는데 그 정성은 다 어디로 가고 남편에게 남은 건 그저 짐덩어리처럼 아픈 장모일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이었다면 저는 그 인간과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음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일이요. 어머님,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이 집 오는데 뭐 이유가 필요하니?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미리 오신다고 전화라도 주셨으면 장이라도 봤을 텐데요. 감기 때문에 편찮으시다더니 몸은 좀 어떠세요?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퇴근을 했더니 집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여기서 차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라 운전을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잘 오시지를 않는 편이었고요. 말하자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모시고 오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시어머니 둥지로 보이는 커다란 가방이었습니다. 그것도 짐이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이직을 한 뒤로 저보다 퇴근이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칼퇴근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뭐야? 저 가방은 또 뭐고? 당분간 어머니 우리 집에서 지내실 거야. 뭐? 왜? 왜가 어딨어? 편찮으시니까 그렇지. 몸도 안 좋으시니까 여기서 지내시라고 했어. 괜찮지? 놓친 애 혼자만 있으시니까 영 안 나으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좀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좀 아프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제가 주말마다 찾아뵈었었고요. 하지만 병원에 모시고 가도 큰 병은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셔서 가벼운 감기에 몸살이 좀 오래 가시는 거라고요. 감기 때문에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왔다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랑 상의도 없이 여기로 모시고 오면 어떡해. 이런 건 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든가 했었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잖아. 나도 갑자기 그렇게 모시고 오게 됐어. 갑자기 모시고 왔다기에는 가방이 너무 컸어요. 저건 최소한 며칠 밤낮은 새서 싸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이었고요. 몇 달짜리 해외 출장을 가도 저만큼 짐을 싸본 적이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핑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시는 건데? 모르지. 일단 계셔보고 괜찮으시면 계속 지내실 수도 있고. 뭐? 그럼 지금 아예 어머님을 모시자는 소리야? 시어머니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야. 그 말을 어찌나 당당하게도 하던지 남편 놈은 뭐가 잘못됐냐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더라고요. 나는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으니까 사람을 쓰던지 요양원에 모셔. 파킨슨병 걸린 우리 엄마도 지금 요양원에 모셨는데 감기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게 말이 돼? 뭐? 감기 걸린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는 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왜 똑같이 하려고 들어? 출가 외인이라니요. 정말 이건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나 마지막으로 들었던 단어였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와서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다를 건 또 뭔데? 당연히 다르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우길 걸 좀 우겨. 아니 지금 웃기고 있는 게 누군데? 글쎄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당신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었어? 그 와중에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밖에 사람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얘 아가, 빨리 나와서 밥 좀 차려봐라. 기운도 없고 영입 맛도 없구나. 나도 며느리 효도 좀 받아보자.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다 들으셨을 게 분명했어요. 저희 신혼집이 방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벽으로 다 들릴 정도였죠. 게다가 남편 목소리가 이렇게 컸으니 당연히 들렸을 거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처럼 막무가내였습니다. 다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태연하게 저더러 밥부터 차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집에 왔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간의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끝나도 살 수는 있지만 정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끝이라고요. 저는 바로 그 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돌이 타령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세 사람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카드 줘봐. 내가 어머님 모시고 건강검진 받아올게. 건강검진?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실 때도 됐잖아. 기왕 모시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남편은 드디어 제가 정신을 차렸다며 싱글벙글이더라고요. 이럴 거 진작 기분 좋게 했으면 좀 좋았냐고 하면서요. 저는 이틀 뒤 바로 예약해두었던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을 풀코스 패키지로 받게 해드렸습니다. 검진에서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란 항목은 죄다 추가해서요. 비용이 몇백 단위로 나왔죠. 나중에 카드값을 보며 남편이 기겁을 했지만 뭐라고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본인 어머니 건강검진으로 긁은 거니 뭐라고 할 말도 없었겠죠. 그냥 좀 비싸긴 하다며 입맛만 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병원에 가면 안 아픈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나이든 노인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저희 시어머니는 그 연세에도 아직도 술과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고기를 안 드시면 안 될 정도로 지독한 육식파였고 술은 거의 반주로 이틀에 한 번씩 즐기시는 수준이었고요. 채소는 싫어하고 과식에 야식까지 즐기시니 검진에 뭐라고 나왔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날부터 저는 삼시세끼 시어머니의 식단을 짜서 요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좋고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음식으로만요.
아니, 왜 이렇게 밥상에 온통 풀밖에 없어? 고기는 어디 있냐? 어머님, 오늘부터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실 거예요. 지금 어머님 연세랑 몸에는 이 식단으로만 무조건 지켜서 드셔야 해요. 낮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무슨 소리야? 나더러 지금 고기를 끊으라고? 이딴 밥 같지도 않은 밥만 먹고 누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저는 의사가 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굶겨 죽다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하루 종일 식단 짜서 건강식으로만 만든 거예요. 어머님 지금 고지혈증도 심각하시고 고혈압에 과체중에 당뇨는 전 단계라고 나오셨잖아요. 당신도 봤지? 응. 어머님 연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특히나 고기나 짠 음식은 고혈압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의사도 몇 번을 당부했잖아요. 그리고 체중 조절도 하셔야 하니까 어머님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야식은 절대로 금지예요. 참, 술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하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걸 다 끊으면 나는 뭘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간이라도 보고 만든 거냐? 아무리 싱겁게 먹으라고 했어도 그렇지. 이건 소금이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소금 들어갔어요, 어머니. 이미 찌개에도 들어갔고요. 평소에 정말 너무 짜게 드셨나 보다. 어머님 건강 찾으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님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예 회사에다 재택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사정과 스케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재택근무를 쓸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마침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꼭 출근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집에서 처리가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삼시세끼를 매일 식단표대로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시어머니가 정량대로 식사를 하시는지 감시했고요. 처음에는 못마땅한 얼굴로 집에서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도 일주일쯤 지나자 확연히 식사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왜 더 안 드세요? 전에는 밥 공기가 너무 작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됐다. 내가 영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으시면 큰일인데 제가 입맛 돌게 당근이랑 시금치 많이 넣어서 야채김밥이라도 좀 만들어 드릴까요? 됐다니까. 그리고 오늘 나 좀 나갔다 오마. 시어머니는 이제는 집에서 제가 요리하고 있는 뒷모습만 봐도 입맛이 다 떨어진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갔죠. 이유야 뻔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저 몰래 먹고 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갔다 오시고는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까지 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3끼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고 매일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온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어요? 저희 집 바로 근처에는 식당이 별로 없어서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거의 정해져 있었고요. 거기다 저희 집에서는 7시 이후로 금식이라는 규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으니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는 아예 제가 밥솥에 코드도 다 빼버리고 먹을 것을 싹 치워버렸죠. 집에 그 많던 간식거리도 전부 다 없애버렸고요. 괜히 덩달아서 남편까지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이어트 시키려다 본인까지 죽겠다면서요. 먹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들 그렇듯이 저희 시어머니도 초저녁만 되면 졸기 시작하다가 일찌감치 자러 가셨거든요. 10시도 되기 전에 거의 주무셨죠.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10시는 한창 때 아니겠어요? 원래도 제가 자는 시간대가 아니었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 받는 업무를 다 저녁 시간으로 돌렸습니다. 재택을 하면서 제가 맡은 업무 중에 하나가 해외 고객사나 현지 법인들과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마침 그 시간대에 보는 업무가 시차도 딱 맞았죠. 얘, 너 대체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 죄송해요. 저 때문에 시끄러워서 일어나신 거예요? 시간이 몇인데 지금 전화를 하고 난리야. 이게 업무상 제가 지금 꼭 받아야 하는 전화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금방 끝낼게요. 당연히
금방 끝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에 업무 전화를 받고 화상 미팅을 진행하고 드라마를 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난리를 쳐도 밤기가 어두운 편이라 잠만 잘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밤기가 밝은 데다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야밤에 업무를 보는 서재방은 시어머니가 묵고 있는 작은 방의 바로 옆방이었고요. 하지만 그 고통이 밤에만 있는 것은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좀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나 많이? 밤에는 업무 전화를 보고 낮에는 날마다 집에 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절간처럼 조용한 집을 좋아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동안 일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죄다 집으로 불러들였죠. 일주일에 못해도 4일은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 있던 시어머니가 아예 외출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차라리 이 꼴을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었겠죠. 남편에게 뭐라고 한 소리를 하셨는지 남편 놈이 저더러 낮에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 좀 자제할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어차피 남편은 출근해서 없는 시간대였거든요. 당신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사대는 거야? 택배가 또 왔어. 뭐지? 하도 뭘 많이 사서 기억이 안 나네. 뜯어봐야 알지 나도. 그만 좀 사, 제발.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알아? 왜 이래? 내가 쓰는 거야? 이거 다 어머님 건강 챙기느라고 산 거잖아. 당신이 며느리돌이 좀 제대로 해보라며. 거기다 저는 남편 놈의 카드로 계속해서 물건을 사댔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긴답시고 비싼 영양제며 운동기구며 식재료까지 아낌없이 사댔어요. 거의 집에 택배가 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요. 매일매일 문 앞에 탑처럼 쌓여있는 택배 박스들과 날아오는 결제 문자에 남편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어머니 건강 때문에 샀다고 하는데요. 결국 남편 놈의 입에서는 이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복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느 며느리가 복수하겠다고 재택근무까지 돌려가면서 삼시세끼 어머님 식단을 짜?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우! 저는 정색을 하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답답한지 가슴만 치면서요. 예, 나 집에 가련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으세요? 아유, 그런 거 없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본인 발로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며느리 효도 좀 받아보자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1달 반이 지나던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다고 몇 번을 붙잡아도 기겁을 하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모셨으니 이제 우리 엄마도 공평하게 집으로 모시자고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당신도 시어머니 마음대로 모시고 왔는데 나도 마음대로 모시고 올 거야. 미쳤어, 진짜? 모시고 오면 이혼인 줄 알아. 그래? 난 꼭 모시고 올 건데 정말 이혼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 도장 찍어. 저는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바로 내밀었어요. 그제야 남편 놈은 벙찐 얼굴이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던 거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엄마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고 그 인간은 본인 자존심을 굽힐 수가 없었던 거죠. 결혼 후에 입으로만 효도하던 내로남불 남편놈과 그보다 한술 더 뜨는 시어머니와 저는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아오기는 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남편놈도 옆에서 쭈뼛거리고 있다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고 매달리기는 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이후였죠. 본인도 그걸 아는지 두 눈에 후회가 가득하더라고요. 이혼 후에 저는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대신에 제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대에는 집에 사람을 불러서 엄마를 돌봐드리기로 했고요. 이제야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면서 엄마랑 둘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면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